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요즘 직접 마트에 안 가시고 온라인 쇼핑몰 이용 많이 하시죠? 은행도 직접 안 가시고 인터넷 뱅킹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유소는 직접 가시죠? 인터넷으로 기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차를 운전해서 주유소에 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휘발유차입니까? 경유차입니까? 내 차가 경유차인데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입하지 않고 휘발유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경유차에 휘발유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그 연료계통, 연료통, 필터 다 세척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교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고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생각되시지만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휘발유차는 그나마 괜찮아요. 휘발유차는 이 휘발유 주입구가요 좀 지름이 작습니다. 그리고 경유 주유기를 갖다 꽂으려고 그러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경유차는 지름이 커요. 그 주위원들 얘기할 때는 이게 총을 쏜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게 생긴 게 권총처럼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 총을 쏘면은요, 경유차에는 휘발유를 갖다 꽂으면 그게 쑥 들어간대요. 그래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잘못 주입하는 기름이 섞이는 혼유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혼유, 섞인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디젤 차에는 그 주유구 뚜껑을 딱 열면요, 거기에 디젤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디젤, 이쪽에는 경유, 그것도 큰 글씨로 써 있습니다. 헷갈리지 말아라. 이 차는 경유차다. 그러니까 여기다 휘발유 넣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원들이 바쁠 때는 그냥 막 뛰어다니잖아요. 자, 휴지 하나 갖다 드릴게요. 생수 드릴까요? 뭐 그리고 또 여기 네 3만 원이요, 5만 원이요. 꽂아놓고 또 저쪽 왔다 갔다. 물론 그 주유통이 있잖아요. 박스. 그게 휘발유, 경유. 내 차는 경유차니까 경유 그 박스에 세웠을 때 그때는 안심면 되는데요. 가끔 보면 박스는 하나인데 반씩 나눠갖고 여기는 휘발유, 여기는 경유라고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차가 경유차니까 알아서 경유를 넣어주겠지. 자, 5만 원이요? 또는 가득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문자 보기도 하고 또 핸드폰 통화하기도 하고 잠깐 화장실 다녀오기도 하고 그러시죠.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물론 꼼꼼한 분들은 저 사람이 제대로 기름을 넣나? 내가 경유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잘못해서 혹시 휘발유 넣으면 어떡하지? 보면서 경유에서 꺼내갖고 꽂는 것까지 확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알아서 잘하겠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나 잘 못하고 엉뚱하게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똑같은 차인데 생기고 똑같아요. 모델 똑같아요. 똑같은 승용차인데도 어떤 차는 휘발유차가 있고 어떤 차는 경유차가 있어요. 차 생기가 완전히 달라서 이거는 휘발유 전용이야. 이거는 경유 전용이야. 그럴 때는 덜 헷갈리겠지만 그럴 때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자, 3만 원이요 그랬는데 어떤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한참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운전자의 남편이 발견, 스톱. 그게 스톱을 했어요. 벌써 18리터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킨 상태였어요. 시동을 껐으면은 이게 기름이 돌지는 않았죠. 시동 켜놓으니까 들어가면서 기름이 뱅글뱅글 돌아가고서 전체, 연료계통 전체를 다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유차에 가솔린을 잘못 넣었으니까 당연히 주유소에서 100% 책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 시동을 켜놨었느냐? 시동을 꺼놨으면 수리비가 적게 들었을 거다. 두 번째, 경유를 넣어달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왜 경유를 넣으라 소리 안 하고 그냥 3만 원이요 소리만 했느냐? 그건 잘못이다. 결국 그래서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유소에서 주유하기 전에 시동 끄는 것은 상식이죠. 혹시 화재 사고 일어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만약에 연료가 섞였을 때, 혼유 사고 일어났을 때 내 책임이 클 수 있습니다. 시동을 껐으면 그때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두 개 같이 있는 그 통 앞에 섰어요. 그리고 5만 원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들어서 잠깐 스톱. 그때는 왜 분명하게 경유라고 얘기 안 했느냐? 경유라고 얘기하고 경유를 집어넣는 걸 봤어야 되는데 왜 말하지 않고 알아서 늦으겠지 생각했느냐?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 본인에게 10% 운전자에게 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국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그냥 가만히 주유원이 알아서 잘 넣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얘기한 기름이 제대로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 사고의 포인트는 주유소에서 주유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두 개 같이 있는 주유통 앞에 섰을 때는 어떤 기름, 휘발유, 경유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주유원이 잡아든 그 주유기 그것이 내가 얘기한 경유인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나한테 10% 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내 잘못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소병환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친권과 양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앞서 설명드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협의이혼을 원하지 않아 협의이혼 의사 확인일에 불참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선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 확인일에 불참을 했으면 협의 이혼은 취하가 돼서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정해진 재산분할 약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에서 활용될 수 없으나 판례는 기타 사정의 하나로는 참작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폭행 등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배우자는 절대 협의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실 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닌가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재판상 이혼을 시작하게 되면 조정전치주의라고 하여 조정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만약 종결이 되면 신속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만약에 조정에서 성립이 되지 아니하고 가사조사 절차 같은 경우도 거치게 되면 이 두 가지 절차만 밟아도 6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소를 하거나 항소, 상고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은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유동적이긴 하지만 각 신급별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된다 보셔야 되고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2년은 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결혼 15년 차 주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우선 결혼 15년 차 주부라 하면 기여도가 50% 정도는 인정되는 상황임은 확인할 수 있고요. 상대방의 배우자,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무엇인지 모를 경우에는 사실조회나 금융거래 내역조회,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 분할을 신청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해 보니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지인에게 매각한 사실과 배우자의 부모에게 금전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재산 분할 이후에 새로 발견한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과 증여의 경우에는 입증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만약 입증만 가능하다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향후에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 이후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새롭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분쟁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강조되는 부분이 가압류와 가처분인 점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집을 나가면서 제 고급 시계와 귀금속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절도나 횡령으로 고소는 가능한가요? 동산도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동산의 존재 여부 그리고 동산의 가치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바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 시계와 귀금속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그 구입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에서 절도나 횡령으로 고소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요. 배우자는 비록 현재는 이혼 과정 중에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배우자이기 때문에 형법상 친족 상돌의 규정이 적용되어 절도나 횡령의 경우 형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비양육권자로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실직을 해서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육비를 계속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부담은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양육비를 산정할 때 있던 소득이 현재 없는 상태이므로 양육비의 감액 신청은 가능한 상태로 보이지만 최소한의 기준 10%에서 20%는 부담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양육권자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판결문으로, 그리고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로 비양육권자는 양육비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양육권자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비양육권자에게는 과태료 또는 감치의 처분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이혼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다가 위자료나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으신 분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유리한 점은 부각을 시키고 불리한 점은 방어를 할 수 있었다면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잘못된 결과를 받으시게 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항상 전문가와 상담을 선행을 하시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소병환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의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내용증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거나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이렇게 민형사상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 내용증명 많이 사용을 하시죠. 오늘은 내용증명이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고 또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이 뭘까요? 의외로 내용증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용증명은 내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편지는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고 또 그 편지가 실제로 정확히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또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증명은 어떻게 보낼까요? 내용 증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적으셔서 세 통의 편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형식으로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한 부를 보관하고요. 또 한 부는 상대방에게 발송을 하고 한 부는 발송 일자를 찍어서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은 우체국에서 부여받은 그 등기 번호를 통해서 내가 보낸 편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됐는지 또 언제 도달이 됐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요즘은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우체국까지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내용 증명 발송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은 기본적으로 내가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증명의 효력이 무엇일까요? 가끔 보면 내용 증명을 받으시면 마치 법원에 판결문이 온 것처럼 아주 긴장하셔가지고 큰일이 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용 증명은 내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러면 내가 받은 편지도 역시 상대방이 보내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내용 중에 내가 답변을 할 부분이 있으면 명확히 기재해서 내용 증명으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안이 별 내용도 없고 내가 굳이 대꾸할 가치가 없겠다. 그러면 대꾸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 증명은 그 자체가 법적 분쟁을 종결시키는 어떤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증거 자료, 증거 서류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증명은 어떨 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내용 증명은 과거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의 주장은 어떠했고 상대방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했었는지 이런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제3자가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 계약서를 들고 와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계약서까지 있는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계약서를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제3자인 변호사가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맞겠다 싶게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신 거죠.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실 때에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나의 주장이 명확히 드러나게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한 어떤 주장이나 사실관계를 적은 내용 증명이 아니라 민법상의 채권 양도 통지나 또는 계약 해제 전의 최고 통지 등 법률이나 계약에서 명확히 해야 할 절차를 내가 이행했다. 이런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사용할 때, 이때는 아주 내용 증명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양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날 수 없거나 아니면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럴 때는 내용 증명을 보내죠. 여차저차해서 언제까지 당신이 무엇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는 소송을 하겠다. 나는 형사 고소를 하겠다. 그러니 언제까지 네 입장을 밝혀라. 이런 내용을 적어 보내면 이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회신이 오죠. 그래서 이런 내용 증명을 통해서 또 가끔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아니하고 서로 원만히 절충해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고 각각의 경우에 알맞게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내용 증명은 현재 진행형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에 분쟁이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미래에 발생할 여지가 있을 때 미리 대비해서 증거 서류를 남기기 위해서 내용 증명의 형식을 빌어서 준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아무래도 처음 법률 행위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아예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아직도 이제 우리 문화 속에 우리가 남이가 뭘 쪼잔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냐 이러면서 법률 행위를 정확히 하는 것을 기피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사이가 틀어지고 나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률 행위를 하실 때는 원칙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요. 더 위험한 거는 계약서를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 날인하는 경우입니다. 나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는 두 사람 합의하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안 읽어보고 그냥 서명 날인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신들 받아들여지기 어렵고요. 그것을 입증하는 절차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법률 서류를 작성할 때는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서명 날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실 때는 나의 주장이 오해 없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 날인하시길 바랍니다. 내용 증명과 관련된 내용 증명의 효력, 활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법률정보쇼의 광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소병욱 변호사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지난 시간까지 대여금 청구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입장에서 어떠한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고 어떠한 증거를 준비하고 제출하여야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고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혹은 동시에 피고 명의 재산을 피고가 마음대로 이전하거나 소비하지 못하고 현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제도인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압류란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 보전 제도를 의미합니다.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닌 권리, 예를 들어 가족법상의 청구권은 따라서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란 특정물의 급여, 기타 재산상의 그 청구권의 채무 불이행이나 계약 해제 등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병행할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가압류의 종류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이란 골프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을 의미합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가압류 중 채권자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은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일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가압에 대한 가압류는 그 대상이 쉽게 이해되시겠지만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등장하여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제3채무자란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자로서 채권 가압류는 그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채무자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 또는 채무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회사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의 존재 등을 아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시중 5대 은행의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합니다. 그럼 가압류는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될까요? 민사집행법 제278조에 의하면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 소재지를 의미하고 이때 물건의 소재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가압류 신청시가 될 것입니다. 본안이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청구권의 존보를 확정하는 민사소송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해 시청자분들이 원고로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산 가압류는 본안 또는 동산 소재지, 부동산 가압류는 본안 또는 부동산 소재지, 그리고 채권 가압류는 본안 또는 제3채무자의 주소지가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하는 법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까요? 가압류 신청 시에는 피보전 권리, 즉 신청인이 가압류를 통하여 보전하려는 권리가 무엇인지와 보전의 필요성이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전 권리란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 가압류 신청 후의 법원의 심리 시까지는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통상의 강제 집행에 적합한 권리여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판결의 집행 불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낭비 또는 훼손, 포기, 은닉,
염가매매, 저당권 설정 또는 채무자의 도망, 그리고 주거 부정이나 빈번한 이사를 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채권자분들은 이러한 피보전 권리의 발생과 그리고 보존의 필요성을 자료와 함께 신청서에 충분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승소 확정 판결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는 아무런 잘못 없이 가압류에 의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쉽게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맞으므로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액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담보액의 산정은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소명의 유무 및 정도, 또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액,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력 등이 참작돼서 담보액은 산정이 됩니다. 가압류 공탁금의 일반적인 산정 기준은 부동산은 부동산 가액의 10분의 1, 유체동산은 유체동산 가액의 5분의 4, 그리고 금전 채권의 경우는 금전 채권액의 5분의 2이므로 되도록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담보 제공의 측면에서 채권자분들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현금 공탁의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는 의도치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되므로 오늘 설명드린 공탁금의 일반적 산정 기준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채무자의 재산 중 어느 재산을 가압류할 것인지 반드시 생각하시고 가압류 신청을 하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첫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시중 5대 은행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점. 둘째, 채권 가압류 신청서에는 피보전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잘 소명하셔야 한다는 점. 셋째, 가압류 신청 시에는 담보 제공 명령이 있으므로 그 어떤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실지 잘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소병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을 임차할 때 다른 세입자 보증금도 살펴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임차할 때는 그 권리관계 확인을 함에 있어서 참 많은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든 뭐 다세대 주택이든 간에 권리관계를 잘 확인하는 이유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다시 말하면 계약이 끝나고 나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그런 부분에 목적이 있는데요. 이 다가구 주택을 임차할 때는 이 안전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있어서 다세대 주택보다 상당히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단 쉽게 말해 다세대 주택이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아파트는 개별 호실마다 독립적인 등기가 되어 있어서 물건 하나하나가 어떤 개별적인 독립적인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1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101호에 해당되는 등기부등본만 발급받고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게 되면 비교적 안전한 권리관계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다가구 주택은 마치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은 개별적인 호실이 있어 보이지만 막상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건물 자체가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이런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냐면 이 다가구 주택에 그 부동산이 경매로 들어갔을 때는 선순위로 있는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 이런 것들이 가압류들과 세입자들 간의 어떤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 문제는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의 경우에도 각자 주민등록을 하고 또 확정일자를 한 그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세입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이런 사람들은 배당 순위에서 좀 빠르게 되고 또 반대로 순위가 좀 늦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사람들은 배당 순위에서 늦어지게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여기로 보호되는 소액 임차인들을 제외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이나 확정일자가 빠르냐 늦으냐에 따라서 이 보증금 반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다가구 주택에 세를 들어가실 때는 다른 사람, 다른 호실의 세입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만 떼보게 되면 비교적 깨끗한 시세에 비해서 조금 적은 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다가구 주택에는 많은 세입자들이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이 세입자들,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이 나중에 돈을 빨리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다른 세입자들이 과연 얼마의 어떤 조건으로 세를 살고 있나 하는 부분을 유심히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실무상 관행은 어떤 다가구 주택의 특정 호실을 들어가는데 다른 호실들 세입자들이 어떤 조건으로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 관행상으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 중개업자의 협조라든지 또는 임대인의 협조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관행상으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호실들이 많고 또 이미 다른 세입자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나의 안전한 그 보증금 반환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총 보증금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 다른 세입자들이 많은 이미 선순위 보증금이 많은 이런 주택 같으면은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보증금을 큰 돈을 내고 들어오기가 꺼려지는 것이 당연히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려한 임대인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가지고 실제로는 전세 보증금임에도 불구하고 전세임에도 불구하고 월세 계약인 것처럼 보증금을 낮춰서 이 집은 안전한 집이다. 당신이 들어오더라도 선순위 먼저 들어와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집값에 비하면 안전한 집이다 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이런 계약서 위조 이런 부분들도 좀 의심을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선순위 임차인 많은 세입자들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 집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런 세입자들 때문에 손해를 입고 나온다. 실무상 그런 일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의 다른 세입자, 이미 들어와 있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지금 들어가는 이 세입자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다른 기존의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개업자로서의 의무, 다시 말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판단 때문에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이 다가구 주택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다가구 주택의 일부 호실을 들어가게 되는 세입자들로서는 다가구 주택 자기만의 권리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세입자의 권리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 액수나 전월세 이런 부분까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